네, 조우섭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투기 수요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그리고 거시경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 등이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4월에 관리 방안 1차 발표했었죠. 네.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예, 당시에 그 DSR 규제를 도입하고 하는 등의 그 관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좀 계속 나오자 10월 26일 날 다시 또 발표하셨죠. 예, 그래서 DSR 규제 일정을 좀 더 당기고요.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정책적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대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DSR 규제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그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연말까지 1,858조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2012년도에 4.94%에서 2016년도에는 10.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2017년도에 7.46%, 2018년도에는 5.59%, 2019년에 3.96%로 증가세가 좀 감소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되자 2020년도에 즉 작년에 7.3% 그리고 올해는 지금 7.66%로 증가세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OECD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총량을 좀 줄이거나 증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과도한 부동산과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GDP 대비 가계대출 부채가 100%를 초과하는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좀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총량을 150%로 관리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뭐 목표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러한 금융 정책이 우리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좀 초기에 만약에 되었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 17년, 18년, 19년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 이제 완화적인 거시 정책을 하게 되고 또 대출을 늘리는 그런 또 정책도 있고 해서 증가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코로나 전국에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라는 거 영세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20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12일 날 했던 의사록에 보면 이주열 총재께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0.25% 의견을 피력했었죠.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의사록에 보면은 뭐 그런 의사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뭐 금통위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상환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준금리가 0.25% 올라도 이자 부담이 약 3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부담, 이런 상환 부담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원됐던 채무 상환 유예가 끝나거나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가계부담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고 회복 불능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환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분할 상환 목표치를 52.6%잖아요. 네. 그 해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에서 9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뭐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 분할 상환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고요. 저희 금융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분할 상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게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만기 일시 상환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분할 상환 비중이 낮아서 그것이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좀 분할 상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런데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주담대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헐값에 바로 경매를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최대 한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늦출 수 있는 경매 유예 제도를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예, 그 기존에도 그 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은행권에서 뭐 원금 상환 유예를 뭐 해준다든지 또 저기 신용회복위원회 여기서는 담보권 실행 유예를 해주고 그 한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해왔습니다만 그 의원님 그 지적이 일리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 질문 드리면요. 우리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은행권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비은행권, 캐피탈이나 카드, 저축은행 쪽에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우리 KDI가 발표한 최근 자료,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2월 대비 올해 8월 총 대출 잔액 증가율은 음식업이 26.9%, 개인 서비스업이 20.9%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부족한 영업, 그다음에 생활자금 대출을 통해서 최근에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위험의 양적 질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예, 그 대환 대출 상품을 과거에도 도입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단점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에 그 대환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자 부담 경감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그 코로나19 대출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고 그걸 또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 소득 감소를 입으신 노동자나 프리랜서, 농어민 등에도 무이자 장기 상환 대출 등 특별 금융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PPP를 도입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 미국에서 PPP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그 재원이라든지 이제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범부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총리님,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자금성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정책금융 공급을 해야 채무구조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뭐저 그전도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서민 정책금융을 네,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제출 시 7월달에 한다든가 또 저금리의 모기지 대환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11월달에 저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을 대비해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좀 확대하는 걸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끝으로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민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에 최고금리를 27.9%로 에서 24%로 인하했더니 대출 승인율이 12.6%로 내려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대출 승인율이 10.8%로 떨어져서 약 8만에서 12만 명 정도의 신규 정도가 신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 및 행정적 조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에 현재처럼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하는, 그래야 좀 채무자를 좀 보호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주장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불법 이득의 제한 범위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의원님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네. 이제 여러 대안을 내주셨는데 그걸 좀 신속하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금리 위반 시 초과 지급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고 하는 것이 또 과도하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에서 우리 서민들과 없는 분들이 조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과도한 부채 문제가 이제 금융 안정을 해치거나 하는 것이 방지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집단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중단 없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실수요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부총리님께 지역사랑 상품권에 네.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은 1조 2,522억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한 2,5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403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 보고된 지역화폐 사업의 집행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규모가 전국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1년 9월 말에 약 17.3조 정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 효과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내 소비가 29만 9천 원 정도 증가했고 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에 87만 5천 원 증가했고 지역 내 부가가치는 약 2조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에 관련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작년에 1조 2천억이었다가 올해 2천억으로 이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이 건은 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10만 원짜리를 만 원을 할인해서 9만 원에 공급하는데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지역에 대한 효과도 있을 개발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원래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거라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냥 해당 지자체장이 2천억을 발행하면 2천억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발행 비용 할인해 주는 발행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행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20조였다는 얘기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조 올해 20조까지 해주면서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6조 원으로 해줬는데요. 6조 원은 이제 정부의 할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6조 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6조 원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갑자기 20조를 6조로 줄였다는 뭐 비판적 지적도 많고 했고 또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가 않아서 저희도 6조 원보다는 저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개수정 소위할 때 저희 적극적으로 임해서 뭐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역화폐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7월달에 2차 추경할 때 31조 5천억의 초과 세수를 세입 경정하면서 네, 지자체에 12조를 줬습니다. 지자체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12조 원인데 이거는 어디다 쓰고 전부 이 발행 비용을 정부 보고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조 원으로 정상화 시킨 건데요. 아니요, 하여튼 내년까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